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정치 행보를 시작한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오전 한 행사장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파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타파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글쎄, 이거 푸른색이었나? 그래서 아침에 골라주는 거 그냥 내고 나옵니다. 오늘 사실 처음 뵀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번 뵙기로 했고 무조건 정치 출발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이제는 공식적으로는 어제부터 유력 야권 후보로 변신한 윤석열 전 총장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아침 일찌감치 한 언론사의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등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인물과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국회도 방문을 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문자 많이 들어오는데 전화 좀 연락 많이 드렸는데 전화 전에 못 받아서 미안합니다. 기자들이 많이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직접 소통을 한다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도원 의원님. 네네. 이 순서대로 오늘 하나씩 만나볼 텐데 특히 오늘 오전 일찌감치 한 언론사 행사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와 마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거는 공적, 사적으로 처음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금 야권 전체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제1야당을 이끌면서 30대 영선을 내세워서 지금 세대 교체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로서 또 당대표로서 굉장히 인기도 높은 상황인데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 입당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신경전도 있을 텐데 10번 통화하고 10번 문자를 교환하는 것보다는 한 번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는 게 훨씬 소통에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두 사람이 말문을 텄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양측 간의 소통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두 사람 만나는 자리에 또 이제 안철수 대표도 같이 자리했는데 세 분이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혼자 있고 윤석열 안철수가 조합이 되느냐 아니면 윤석열 그 총장이 혼자 있고 이준석 안철수가 조합이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가지 그 야권은 물론이고 대선 전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주 재미있는 조합이 오늘 아침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저 원탁에 모인 세 사람 이준석, 윤석열, 안철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저 한 테이블 원탁에 있는 사람이 원팀이 돼야 된다. 그런데 또 원칙론도 강조하고 참 의미심장한 그 장면이 포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세 명의 사진 한 컷이 향후에 있을 내년 대선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를 이제 가늠케 하는 그런 장면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저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하면서 그 두 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합당에 좀 더 속도감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윤석열 총장과는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조만간 한번
기회를 봐서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 국민의힘을 공정하게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윤석열 총장의 입당도 순조롭게 관리가 돼서 대선 경선에 그야말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훌륭한 후보가 한 명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준석 당대표의 가장 큰 임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오늘 첫 3명이 이렇게 대면한 저 사진 한 컷이 향후에 있을 대선의 야권의 대선 진영이 어떻게 그려질지 그 그림의 아마 첫 장면으로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이 소식은 저희가 맛만 봤는데요. 국민의힘 얘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사실상 공식 일정은 국회였습니다.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카메라 10여 대가 따라붙을 정도로 취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 소통관을 와서 보니까 한국 정치의 그 생생한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에 그 첫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푸른색이었나? 그래서 아침에 뭐 골라주는 거 그냥 내고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아침에 그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전직 검찰총장 신분에서 정치인이 돼서 국회를 찾은 거기 때문에 정 의원님, 그런데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윤 전 총장이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 정치인으로서 뭔가 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드디어 잘했다고 정말 여태까지 만약에 80점을 줬으면 오늘은 90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그 소통관의 그 기자들을 제일 처음 찾아갔잖아요. 그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여의도 정치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행보이면서 우리가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건 결국은 기자들, 언론인들과 먼저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예. 언론인을 통해서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잘했고 그 기자들 한 분 한 분 다 이거 지금 주먹 인사하는 그 장면도 이거 굉장히 겸손함 그런 게 느껴지니까 그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장면을 보니까 어제 그 출마 선언문을 했을 때보다 확실히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예. 조금 더 조언을 하자면 고개 흔드시는 거 그거 조금 조금 그거는 애써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긴장하면 할수록 그게 더 좀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은 노력하면 충분히 고쳐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자들은 항상 그 직접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 때로는 직접적인 답변을 원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답변을 해줘야 돼. 예를 들면 그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그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왜 지금 저한테 이러십니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사이다 같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제 답변들을 조만간 좀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 채널의 정치부 기자들과도 주먹 인사하는 화면도 잠깐 지나갔어요. 예, 이도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소통관, 국회 기자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각 언론사에 그 보도국장도 있고 편집국장도 있고 뭐 정치부장 다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취재하고 기자 쓰는 거는 현장 기자들이에요. 소통관에 있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기사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최근에 아까 화면에서 본 대로 여러 번 메시지 남겼는데도 통화가 안 돼요 하는 것처럼 소통이 안 돼서 사실 기자들이 불만이 많았고 그게 최근에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온 하나의 요인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 정치냐 강봉이 그렇습니다. 정치냐 뭐 이랬었죠. 그래서 이제 소통을 시작을 했는데 윤 전 총장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회부 기자를 상대했습니다. 사회부 기자 하나를 들으면 하나를 쓰는 게 사회부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쓰는 사람이 정치부 기자예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윤 전 총장이 아직 거기에 적응이 안 돼 있어요. 자기는 1, 2, 3까지만 얘기했는데 왜 4, 5, 6이 나오냐고 화를 낸다고 하는데 예. 그건 사회부 기자를 상대할 때 하는 거고 정치부 기자 할 때는 1, 2, 3을 얘기하면 10을 넘어서 20까지 나온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신문을 보는 게 낫습니다.
정치부 기자이신 이도훈 의원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좀 풀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김종욱 교수님, 뭐 오늘 분위기가 다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서 앞서 취재진이 질문을 할 때 가족 관련 질문을 했고 뭐 부인 인터뷰라든지 혹은 뭐 이동훈 전 대변인 얘기라든지 이런 민감한 질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윤 전 총장의 즉답을 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3개월 이전만 하더라도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사이다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좋아했었는데 3개월 내내 제가 볼 때 고구마 먹는 듯이 답답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본인이 좀 시작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직접적인 화법을 사용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보자. 아니면 경청을 하겠다. 아니면 뭐 추후 천천히 말씀드리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얹혀있는 고구마가 내려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여의도 화법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아웃사이더 정치, 그다음에 사이다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국감장의 윤석열, 그다음에 기본소득의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만 30%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아웃사이더에 있었고 사이다 같은 발언을 통해서 국민의 입장들을 대변하는 기성정치와 다른 정치의 새로운 정치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꽤 좋아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은 버리지 않되 예. 또 핵심이 뭐냐면 국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의 답답함들을 풀어줄 수 있는 자기 명확한 발언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대한 얘기 본인이 해왔던 과거에 대한 얘기들은 충분히 잘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왜 당신이어야 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그럼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아직까지 답을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는 정권 심판, 정권 교체 왜? 그 다음에 답을 하지 않게 된다면 저는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사이다가 아니었네? 고구마였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웃사이더에 맞게 좀 멋있게 좀 임팩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근식 교수님, 뭐 네. 지금 자막에도 무슨 말씀인지 챙겨보겠다. 이제 부인 인터뷰 논란 네. 얘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윤 전 총장이 공격적으로 해명을 즉각적으로 미리 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의혹들 속에서 이제 또 검증이라는 아주 후대 시련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야권의 제1주자로서는 그런 그 검증들을 피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첫 스타트를 끄는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준비해서 전공법으로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래서 좀 국회 소통관에서 나타났던 저 모습을 보면서 어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증문즉답 기자회견 하고 오늘 첫 행보인데 어제 증문즉답에서는 이제 일부에서는 그 정도면 또 첫 스타트 치고는 괜찮았다는 후한 평가도 있지만 조금 좀 빈약하지 않았냐는 또 박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야권의 제1주자로서 저 정도 스타트를 했다고 한다면 뭐 예. 일단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 기자들과 소통의 본격적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주저하지 말고 그때그때 아주 공세적으로 할 때는 공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속 시원한 이야기 할 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뭉클거리는 게 뭐냐면 더 많은 지지층들을 고려하다 보면 말이 꼬이거나 조심스러워져요. 근데 지금 시작하는 것은 어쨌든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야권 지지층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중도층도 고려해야 되고 탈진보까지 고려하면 복잡한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답변이 주저주저하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조언 하나 드린다면 어제 기자회견 오늘도 그렇다면 이제는 제1야당 그리고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중도 보수층의 유권자만 바라보고 일단 사이다 같은 발언을 먼저 시작해라. 그리고 나서 탈진보나 중도층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폭넓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작부터 너무 많은 유권자와 지지층들 고려하고 하면 제가 볼 때 말이 좀 꼬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신중한 건 답이 그렇습니다. 아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네. 근데 앞서 김근식 교수님이 뭐 중도층, 뭐 보수층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상이 500년간 논산에서 살았고 부친께서 공부 등을 이유로 공주로 옮겼다. 좀 은근슬쩍 충청대망론을 언급한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은근슬쩍이 아니라 아까 소통관 방문했을 때 충청 지역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 고향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조상 500년 논산에 살았다는 거는 예전에 조선시대 이제 사색 당파, 뭐 동인, 서인, 남인, 묵인, 노론 소론할 때 노론과 소론의 창시자가 다 충청도 출신인데 그 중에서도 소론을 창시한 명지의 윤증이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논산에 명제의 고택이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 부분을 이제 윤 전 총장이 얘기한 건데 왜 강조하느냐? 한국의 대통령 선거나 선거라는 거는 이념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중원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예. 지역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동안 보수가 영남, 진보가 호남을 차지하고 가운데 충청을 다투는 싸움인데 만약에 윤 전 총장이 보수의 후보가 된다면 영남을 확보하고 호남에서도 지금 20%가 넘는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충청을 우세하게 가져간다면 굉장히 승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 기반 차원에서 충청과의 연구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충청도 얘기까지 오늘 윤 전 총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의 첫 행보는 오늘 윤 전 총장 이랬고요. 그러면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어제 내 정치 철학은 국민의힘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첫 대면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입당에 관한 얘기는 오늘 자리에서 나누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준석 대표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님과 어떤 이야기 좀 나누셨을까요? 제가 오늘 사실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가까운 시일 내에 뵙기로 또 더 깊은 얘기는 나눌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입당 관련해서도 어떤 공식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처음으로 대면하고 악수한 것 같습니다. 경선 버스 정시 출발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변화는 없으십니까? 무조건 정치 출발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모 인사가 얘기했던 것 같은 택시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교통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저는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 있어서 그런 문제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처음 마주한 두 사람인데요. 정미경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정시 출발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긴 했으나 어쨌든 두 사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 이거에 좀 의미를 좀 더 둬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저희 지도부 포함해가지고요. 대외협력위원장을 권영세 의원으로 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만나거나 아니면 최재형 감사원장, 그 다음에 더 넓게는 김동연 전 부총리, 그 다음에 이제 당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여러 이제 잡룡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대표가 직접 만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대외협력위원장을 통해서 만나겠다라는 지금 취지 원칙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의 당원 단계에 의하면 11월 초에 후보자가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경선 버스는 무조건 정시 출발한다. 이런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윤석열 전 총장 측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빨리 들어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사실은 계속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정치 경험이 없으신 분이 제3지대에서 너무 오래 있는 건 결국은 지지율이 더 올라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당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이 당의 조직력과 많은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당의 지지율을 높이면서 본인 지지율을 높여가는 그런 작전을 써야지 너무 밖에 외연을 확장한다고 하면서 너무 밖에 오래 있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마음속으로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정시 출발하니까 빨리 들어오셔라. 그러니까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달리 생각을 해가지고 밖에서 더 외연 확장을 많이 하고 들어오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점심에 권선동 의원을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이랑 그다음에 의견 언제 들어오실 거냐. 핵심은 입당의 이제 시기인데 입당하는 건 100% 확실하다. 근데 타이밍의 문제인데 좀 더 외연 확장을 하고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윤 전 총장이. 윤 전 총장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거기다 권선동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빨리 당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게 더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밖에 계시는 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준석 대표하고 막 밀당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미경 의원님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 권성동 의원이 사실 오늘 오전에도 인터뷰를 했어요. 윤 전 총장 아무튼 입당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근데 이도원 의원님,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 한 25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총장 출정식에 같이 갔는데
이런 모습들과 이런 말들이 어찌 보면 애들러서 윤 전 총장 입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압박하지 않더라도 그 국민의당 팀과 정치 철학을 공유하고 소속 의원 24명의 행사에 참석했으면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t the end of the day 결과 마지막에 그 윤 전 총장이 갈 곳은 국민의 힘일 거라고 누구나 다 짐작은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정 최고위원님도 그렇고 김근식 교수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논의를 위해서 또는 윤 전 총장의 약간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조금 우리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정치라는 것이 현실도 있지만 늘 어떤 명분이나 이상이나 이런 거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전 총장은 일단 이념적으로 보수에 기반하지만 중도하고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진보까지 한번 함께 아우러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으로도 본인의 고향이라는 충청 그다음에 보수세가 강한 영남과 함께 그래도 호남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뭔가 좀 더 해보겠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앞선 정권을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 또 단죄도 하고 이런 아주 아름답지는 않은 전통이 있는데 지금 윤 전 총장 생각은 DJ 정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까지도 한번 포용해 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하더라도 그 국민 통합이나 더 큰 정치를 위해서 시도는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정치인이라는 게 이상을 해서 머리는 구름 위에 있어도 항상 발은 땅을 딛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한 달 정도 뭐 열심히 그 호남에도 가고 진보적인 인사도 만나고 열심히 해보시되 실제적으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너무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만 그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볼 땐 경선 버스를 탈 건지 아니면 택시로 따라잡을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하시려고 하는지 전 모르겠는데 두 개의 늪이 있다. 하나는 압도적 정권 교체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이 늪이 있다. 저는 우리 한국 정치에서 압도적이라고 하는 정권 교체는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또 저 대부분 다 예를 들면 51대 49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51대 49의 그만큼 간절하게 유권자를 모으려고 해야 되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저렇게 압도적 정권 교체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많은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 요구를 갖다가 어떻게 한 사람에게 수렴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검증의 늪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검증도 안 된 상황인데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하겠다? 전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본말이 전도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 핵심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500억 선거자금 모을 수 있다고? 그건 공상과학소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 우리 당 안 들어오게 되면 그 돈 모으기 힘들어 라는 얘기를 한 내용들이 있고 또 거기다가 또 최고위원이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지지율 만약에 이재명 지사보다 떨어지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압박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국민의힘과 정치적 철학면에 생각이 같다면 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생각이 같은데 왜 안 들어갑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생각은 같은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음이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럼 바뀌라는 얘기입니까? 국민의힘이 거기에 맞게? 정당을 바꿀 만한 힘은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그걸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유권자가 저는 그래서 빨리 좀 본인이 맞는 정치 철학이 맞는 국민의힘으로 빨리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검증의 늪도 건너시고 압도적 정권 교체의 가능성 탐색하시는 게 맞다. 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출마 선언 이후에도 간을 보는구나. 라고 국민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군요. 정미경 의원님, 저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부 보도를 인용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분들한테 윤 전 총장 출정식 가지 말라라고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아니, 그 오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이제 좀 알아봤더니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그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도 후보가 많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도 복당을 하셨고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김태호 그다음 김병준 하여튼 많아요. 지금 후보들이. 그러니까는 그 후보들에 대해서 그 지도부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거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는 말을 듣고 어떤 의원님이
이 얘기를 하셨대요. 어떤 그 친한 이제 의원님들끼리 서로 이 행사에 갈 거냐. 근데 뭐 굳이 갈 필요가 있냐. 아직 당에 들어오시지 않았는데 당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또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굳이 지금 꼭 가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그냥 친한 몇 분이 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기사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나가서 지도부가 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든 정미영 최고위원님이든 네. 어쨌든 윤석열 출정식을 왜 가냐 말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한 아니 적이 없다. 그거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 네.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로 이번 주제 마무리를 할까요? 출정식 운동 갔다 오느라 들어보지 못했다, 찾아보지도 않았다라고 했고, 뭐 국민의힘 20명 참석했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겠냐라고 했는데 이 대표도 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확실히 윤 전 총장에게 마음이 좀 떠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윤 전 총장에 대한 그 김종인 위원장의 마음은 이제는 저는 균형점과 저는 평정심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3월달 초에 처음 검찰총장 사퇴했을 땐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사실은 칭찬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검찰총장 또 검사 출신이 바로 대통령 된 적이 없다는 또 해외 사례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약간 쓴소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도대체 김종인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무슨 사감이나 이런 식의 억측도 구구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는 윤 전 총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권의 정권 교체를 담당할 수 있는 주요한 후보군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가장 균형적이고 평정심 있는 저는 내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지나치게 막 예전처럼 뛰어가지고 칭찬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폄훼할 필요도 없는 저는 정도의 저는 균형점을 찾았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로서 공정하게 대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유력한 후보인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생각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자주 만나는 이유는 저는 그 전통을 개성하고 있다고 보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었던 중도 강화론, 중도 확장론, 이걸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지금 계승해서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보궐선거 때 보여줬던 당 중심론, 당의 후보가 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당 중심론을 이준석 대표 그대로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그런 맥락에서의 향후 대선 관리나 대선 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내 인사였던 그 홍준표 대표 행사에 당대표 이준석 대표가 갔고요. 그렇죠. 오늘 황교안 전 대표의 그 출판 기념회 거기 행사에 또 이준석 대표가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25명이 참석한 뒤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국민의힘 입당,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윤 전 총장을 바라보는 여당 얘기를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천박한 역사 외교인식의 유감을 표명하며 굉장히 언어가 잘 정제되어 있고 고민이 많이 녹아있는 그런 연설이었다. 예전에 차량 대시보드에 고개 도리도리 흔들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준비한 3위와 7위 이제부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3위인데요.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여당도 전열을 정비한 듯합니다. 어제 윤 전 총장의 여러 발언 가운데 여권에서는요. 특히 일본 NHK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중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에 가장 지금 관계가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관계가 아주 망가졌습니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정권 말기에 이걸 어떻게든 또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한일 관계 외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죽창가 얘기를 윤 전 총장이 어제 꺼냈는데 사실 죽창가 얘기는 2년 전에 조국 전 장관도 본인 SNS를 통해서 했거든요. 다시 본인 SNS에 죽창가를 공유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조 전 장관도 바로 맞받아쳤네요. 네, 해당 발언을 비판하면서 다시 죽창가를 올렸고요. 자신이 과거에 죽창가를 올리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에게 개인적으로 몇 가지 묻고 싶다며 질문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외교 안보 정책의 어떤 중심 철학으로 예측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자유,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는 함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는 견제하며 경쟁할 수 있는 이 예측 가능성을 확립해야 된다고 말한 건데 이건 한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 과거사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대한민국의 기조가 예측 가능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이 한일 외교를 돌아보게 되면 처음에 정권 초기에는 굉장한 반일 기조로 나갔다가 조국 전 장관이 죽창가를 올린 정도였으니까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러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교체가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한미일 삼각관계 회복을 지금 사실 외교 안팎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에도 반일과 관련된 메시지들이 굉장히 빠지고 수위 조절이 되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들쭉날쭉한 외교가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있고 국제 무대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그래서 좀 예측 가능하게 실사구시의 외교를 하자는 지적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인가, 왜 이렇게 또 SNS에 다시금 죽창가를 올리는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외교관에 대해서 정교하게 비판을 했으면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냥 본인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어떤 개인적인 앙금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전직 장관이셨습니다. 고위공무원이셨으니까 외교 정책에 맞는 좀 제대로 된 비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듭니다.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요, 여권 인사들도 어제 윤 전 총장의 이 죽창가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날이 2년 전에 7월 1일 날 일본이 갑자기 우리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했던 날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설에도 한일 관계에 대한 악화를 위해 비난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천박한 역사 외교 인식에 유감을 표명하며 중앙농민군과 전봉준 장군 그리고 윤봉길 의사를 대한 모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여당 의원들의 말처럼 김건식 교수님, 네. 조국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엉터리 역사 의식을 꼬집는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중립은 얼척없다. 이렇게 또 오늘 SNS에 추가로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는 사실은 이제 법무장관 임명됐을 때부터 윤 총장이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둘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만 저는 어제 윤 총장이 이야기했던 그 한일 관계에 대한 진단 그리고 지금의 한일 관계 악화된 상황을 어떻게 해법으로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외교안보 전문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지금 악화되어 있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창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시기가 현직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예. 현직 민정수석이라는 대통령의 참모가 죽창가를 올리면서 한일관계 악화에 불을 올린 것 당연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때 조국 수석의 죽창가 이후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 심지어는 민주당의 현직 구청장까지도 나서서 사실은 반일 감정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일관계가 지금 다시 치유하려도 치유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뒤로도 지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나 외교부나 이 안보실에서는 어떻게든 비공식적으로 일본과 관계를 풀어보려고 지금 이제서야 노력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윤석열 총장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최악의 상태이고 실사구시나 실리주의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왜 저는 조국 장관이 발끈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예. 두 번째로는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와서 주창가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지금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지금 송영길 대표도 포함해가지고 마치 저 이야기를 다시 윤석열 총장이 하니까 봐라 저게 또 친일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데 그때 주창가 나오고 이른바 대법원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나오면서 야당 측에서 제기했던 건 딱 그겁니다. 친일하자는 게 아니고 그 대법원 판결과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국제법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예. 이걸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토착애고 그다음에 친일파 이렇게 이야기를 몰아갔던 게 이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라도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한일 관계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실사구시 입장에서 풀어야 되고요.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도 그 문제는 반드시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송은 변호사님, 이낙연 의원은 지1파 일본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 망발을 윤봉길 기념관에서 할 수 있는 무감각이 충격적이다라고 했고 송영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2년,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2년이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잘 이겨냈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윤 전 총장을 좀 겨눈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윤 전 총장의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은 이제 실사구시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일본과 어떻게 해서든 협의를 해야 되지, 죽창가를 가지고 일본과의 관계를 망쳤다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실을 보면, 일제강점기 관련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 와 또 소녀상 설치 관련한 문제도 계속 일본과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한 아베 정권에서 전쟁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 정부가 무역 보복을 한다면서 반도체 소재, 브라서 등 세 가지 중요 요소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 강제징용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 5년 이상 판결을 끌었고 그리고 또 양승태 사법부는 여기에 대해서 상고부 설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고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고 그게 알겠습니다. 지금 재판에 회부돼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 재판을 기소한 것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윤석열 전 총장의 해결책으로서 그랜드 바겐을 제시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뭘 양보할 것인가, 명분을 양보할 것인가, 위안부 어떤 문제, 성폭력 피해자들의 문제를 양보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 마치 조국 전 장관의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그 하나만으로 어떻게 이걸 한일 관계를 망쳤다? 이렇게 보는 것은 역사적 인식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 전 총장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보수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성장한 윤 전 총장이기 때문에 어제 출사표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도 꽤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미르 신문도 현 정부 비판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관계 개선도. 산케이 신문은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극도로 약화된 양국 관계 개선을 향한 의욕을 보였다. 일본 언론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도훈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정치권 관계는 물론이고 학계나 언론계에서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심지어는 행동도 이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역시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열의가 없고 다음 정권에서 혹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보자. 지금 윤 전 총장이 굉장히 유력한 야권의 후보이기 때문에 어제 한일 관계 발언한 것은 상당히 전향적이다 이렇게 일단은 희망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한일 양국의 정치인 중에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든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있고 둘째는 어렵더라도 과거사를 잘 정리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혐한 감정, 반일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선동하기 감정적으로 쉬워서 늘 이 사람들이 득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청와대의 고위 당국자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일 감정을 조장한 정권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죽창을 들었던 농민이든 일반 백성이든 일제에 맞서기 위해서 정말 숭고한 뜻으로 죽창을 들었죠. 그 숭고한 정신을 반일 감정 유도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저열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 반일 그 길을 한다면은 바로 삼성전자처럼 일본과 협력해서 일본을 오히려 능가하는 이런 게 진짜 반일이고 진짜 그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동훈 의원님 표현하신 저열한 짓만 제가 부적절한 행동으로 순화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윤 전 총장의 이런 한일 관계 혹은 여러 생각만이 아니라 윤 전 총장의 이 습관도 오늘 여당에게는 비판 대상이 됐습니다. 혹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모든 사건들이 다수의 국민과 단체들이 또 국가기관에서 고발한 사건을 절차 원칙에 따라서 한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화면으로 봐도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런 고개를 다소 많이 흔드는 윤 전 총장의 모습에 오늘 여권 인사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어제 보면은 굉장히 또 불안정한 모습, 자신감이 없이 이렇게 고개를 계속 돌리면서 발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좀 준비가 아직 덜 됐구나. 이준석 대표가 보수의 어떤 반등을 시작했던 계기였다라고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를 통해서 보수의 몰락이 이제 시작됐다. 예전에 차량 대시보드에 고개 도리도리 흔드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도리도리 너무 많이 흔들다 보니까 이게 남아요. 내용이 아니라 이건 실패예요. 그 점에서. 예. 김시대 전 의원은 윤 도리도리다. 최강욱 대표는 본인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고개를 젓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 습관인데 정치 신이다 보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감사하기도 했는데요. 자야채 평론가님. 캠프 내에서도 이런 말이 있는지, 혹시 윤 전 총장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본인 스스로도 좀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여러 생각이 들 수도 있었던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워낙 주위로부터 다양한 조언을 열린 자세로 잘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사실 미디어 트레이닝과 관련된 부분인데, 카메라가 수십 개, 수백 개 있다 보면 시선 고정하는 게 이 상황이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는 편하지 않죠. 그리고 일반적인 습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아마 어떤 조언들도 들어갔다면 내부적으로 다음번에 기자회견을 할 때는 시선 고정이나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그냥 좀 주의하면 고쳐지는 거거든요. 전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정치 선언을 지켜본 수많은 국민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시청률이 2자릿수 넘었다. 다른 이 방송사를 다 합하게 되면 요즘 세상에 2자릿수 넘는 드라마나 예능도 잘 없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생중계를 지켜봤는데, 그분들이 궁금했던 건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는 이유,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마지막으로 본인의 정치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비전일 겁니다. 여러 기사에서 정리가 되어 있지만 본인이 정치를 하는 이유, 나라의 기본인 헌법 정신과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고, 문재인 정부 비판에 대해서는 아주 조목조목 잘 강도 높게 때렸죠. 이준석 대표도 높이 평가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 비전도 저는 밝혔다고 보는데, 특히나 이 국민 통합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를 모두 다 아우르고 가야 된다. 보수뿐만이 아니라 중도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르고 가야 된다. 평소의 메시지들이 어제의 연설문에도 잘 녹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이 정치를 하는 이유와 문재인 정부 비판과 본인의 정치 비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전달이 되었다면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여당의 의원들이나 이 여권 성향의 이 방송인들이 도리도리 하는 것으로 비판하는 건 오죽 비판할 게 없으면, 알겠습니다. 내용 가지고 제대로 비판했다가는 뭔가 할 말이 없으니까 문재인 정부 소주성이나 탈원적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검찰 개혁 그 위시로 한 사실상의 검찰 장악에 대해서 내용으로는 붙을 자신이 없으니까 찾고 찾아낸 게 고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 하나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의 논평밖에 못 나오는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뭐 다른 생각을 가질 분은 없습니다. 김근식 교수님은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모습을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제 그때 많은 시청자들이 봤습니다만 그때 저도 좀 봤고요. 그때는 사실 인사청문회 때도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오래된 습관을 가지고 그 습관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때 이게 발목을 잡는 건 제가 볼 때 특히 여당의 최고위원이나 여당의 국회의원이 할 만한 저는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김어준 씨의 수염 기르고 나온 거라든지 추미애 장관 걸음걸이 가지고 이러저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해찬 대표의 그 걸음걸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 행태를 가지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그건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또 습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 도리도리 한다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떻게 집권 여당에서 최고위원이나 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는 그 도리도리 하는 그 모습 자체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하면서 싫은 사람이니까 싫은 사람한테는 더 안 좋은 모습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뭐 책 잡고 할 수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들어보면 귀엽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옆집 아저씨처럼 참 푸근하다, 소탈해 보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태나 태도나 습관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좋지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습관 행태 말고 사실 여당의 의원들은 동문서답이었다, 횡설수설이었다, 윤 전 총장의 출사표에 혹평을 했습니다. 그 화면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국정 비전이 뭔지가 드러나지 않은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부족을 드러낸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스스로 예외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반법치라 할 수 있는 거죠. 민주당이 총장님 기자회견에 대해서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라는 표현 사용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한번 윤 전 총장에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일단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근 변호사님. 중딩 같은 발표였다. 정치적 흥행만 신경 쓰다 보니까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었다. 김남국 의원은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렇게 공감이 가냐 이런 문제와는 별도로 대선 출마 선언문을 보면 정말 대선에 출마하는 건지 검찰총장에 출마하는 건지는 약간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권 카르텔, 국민 약탈, 권력 사유화, 분노하지 않는 나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옴으로써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검찰총장에 출마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윤석열 전 총장이 26년간 검사 외길 인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8일의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나올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이 검찰 분야를 넘어서 경제에 있어서 외교에 있어서 통일, 안보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이 공정과 상식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별로 없지 않았나. 또한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의 선언문을 보면 정치도 경제도 안보도 보수다 이건 확실한 것 같은데 보수표의 어떤 보수 지지자들의 지지는 얻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어떤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비전에 대한 그 제시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엑스파일 논란과 관련해서 공작이다, 사찰이다, 마타도라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엑스파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렇다면 이런 엑스파일이 마치 마타도라고 했던 주장이 도대체 어떤 주장인지 참 애매하고요. 또한 정진석 의원이 10원 한 장 자신의 장모가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진석 의원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건지 참 애매한 그런 기자들의 답변에 제대로 된 답변이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당 인사들, 여권 인사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윤 전 총장에게 오늘도 십자포화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송영길 대표 그리고 김영민 수석 최고위원이 문자를 주고받는 내용들이 좀 포착이 됐는데요. 이동훈 의원님. 네. 카메라에 포착된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소영 대변인과의 주고받은 내용인데 저게 이제 윤 전 총장 관련 문자들을 주고받았더라고요. 글쎄요, 민주당은 저 얘기를 두고 그냥 일부 지지자의 의견을 한번 여당 대표와 공유한 것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뒷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보고 약간 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윤 전 총장 회견이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저 회견 가운데 윤 전 총장의 그 발언들이 굉장히 강했죠. 예를 들어서
이익의 카르텔이라든지 권력 사유화, 그다음에 국민을 약탈한다, 부패 무능, 거기에다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포퓰리즘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하게 날카롭게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윤석열이 이 정권 누구와 내통했나, 그다음에 대선 출마 선언을 국민에 대한 매진다, 이건 뭐 늘 해왔던 얘기고 아주 전략적인 대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당황한 측면이 있고,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면 아까 그 평가를 얘기할 때 안민석 의원이죠, 중등 수준이라고 그 평가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느꼈다면 그 연설은 굉장히 잘된 연설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신문사에 입사했을 때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은 중학생 정도면은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라고 가르쳤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신문이나 연설은 우리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알기 쉬운 일상적인 용어로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중등 수준이었다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한 연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장해찬 평론가님, 어제 그 여당 의원들끼리 주고받은 뭐 아직 보내지 마세요라는 말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아무리 지지자들의 의견이라도 뭐 검찰 사유화라든지 뭐 내통 이런 단어를 주고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어느 정도 해명은 된 겁니까? 해명이 안 됐죠.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주고받았던 글 같은 경우는 지지자 글이 아니라 의원실의 이 관계자, 비서관으로 보이는 관계자가 SNS 메시지 초안이라고 보고한 거잖아요. 뭐 아직 올리지 말라고 했지만 김용민 의원실 차원의 공식적인 메시지 다듬는 과정이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지자 탓으로 돌리긴 힘들어 보이고요. 사실 저는 뭐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걸 막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다,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한 지적, 자신을 향한 말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식의 논평을 내놓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설령 상대 진영에 있고 이제는 이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향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을 비판하려다가 수위를 넘게 되면 이 윤 총장을 지지하는 그 수많은 국민들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어떻게든 표출된 민심 앞에서는 반드시 겸손해야만 합니다. 과연 그 같은 겸손한 태도를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가? 윤석열 때리기에 골몰하다가 지금 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국민을 때리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반성해봐야 되고, 송영길 대표가 어제 아주 솔직한 말을 했죠. 오죽 우리가 미우면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겠는가. 적어도 그 정도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미워하고 싫어하기 시작했는지 반성하는 데서 첫 단추를 다시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여당의 집중 공격력이 이번 주제였습니다. 다음 주제, 그러면 여러분은 윤 전 총장의 출사표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4위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총장의 출사표를 되짚어보면 15분가량의 출마 선언문과 질의응답 50분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현 정부를 작심겨냥한 출마 선언문에 대한 얘기가 오늘까지도 가장 많은데요. 화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권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 출마 선언문이요. 네. 김근식 교수님. 일부 보도를 보니까 보름 정도 이 선언문 초안을 다듬고 했고, 정말 분노가 끌어올랐다, 쓰다가 울컥했다라는 일부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윤 전 총장이 출마 선언문에 꽤 힘을 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검찰총장, 검사로만 27년을 살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첫 번째 입문식이잖아요. 그래서 대선 출마를 밝힌 어떤 자기의 선언문을 자기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과거에 이해창 총재도 있었고, 과거에 또 고건 총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반기문 총장도 있었습니다만, 정치를 안 하시던 분이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처음 나타났던 자기 입장문을 자기가 쓴 사람은 제가 볼 때 초고는 대부분 다른 사람이 잡아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직접 자기가 한자 한자 꾹꾹 눌렀었다는 이야기가 만약에 사실이 보도가 맞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것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TV조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 파일 자체의 최초 작성일이 6월 16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보름 동안 고치고 또 고치고 한자 한자를 신경 썼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고요. 예. 제가 듣더라도 어저께 제가 직접 봤을 때도 단어나 그 단어의 쓰임새가 윤 총장다운 단어예요. 과거에 그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 민주당의 의원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그때그때 맞받아치던 그 사이다 같은 발언했던 윤 총장의 발언,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누차 이야기했던 윤 총장이 많이 쓰는 발언과 그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런 문법과 어법이 그대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저것은 윤 총장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100일 넘게 정말 마늘 먹고 이제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던 이 최초의 입장문을 자기가 썼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좀 한 흔적이 보인다고 봅니다. 예. 무엇보다도 어제 이 선언문에는요, 절반 가까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주요 발언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 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저 메시지의 평가는 뭐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꽤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것 같거든요. 이승훈 변호사님. 그런데 반면 뭐 권력 사유화라든지 망상이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윤 전 총장이 사용했지만 그럼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라는 좀 반대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족했죠. 왜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진 질문인데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가 싫어요, 민주당이 싫어요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너무 본인의 어떤 검찰총장에서의 시간들을 자신의 정치 출마와 너무 연관시켜서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어떤 국정 운영 능력, 자신의 정치 철학,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만 있고 그 다음이 없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공정을 화두로 나왔잖아요. 본인이 가장 중요시한 게 공정인데 기자들은 공정 질문에 공정에는 한 생애에 있어서의 공정이 있고 또 청년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공정이 있다.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도대체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하는 공정은 뭐지? 에 대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됐어요. 그리고 또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진행되는 걸로 안다. 전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뭐 여성이고 연로하시니까 현직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 또는 국민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갖는 것 같은 굉장히 국민들은 실은 대통령 후보에게 리더십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국민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측면에서 그런 말을 자주 하다 보니까 리더십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뭐 출사 앞에 보름 동안 고쳤었다고 하고 출마 선언에 참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윤 전 총장 대선 출정식 현장 모습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어제 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 현장은요 하루 종일 인산인해였습니다. 앞서 화면으로도 잠시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기념관 입구부터 지하철역까지 무려 한 150m 정도의 화환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감사합니다.
수 있습니다. 뭐 일부 지지자 가운데 시신했던 지지자들도 있었다고 전해지죠.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짧게 화답하는 메시지를 윤 전 총장이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 화면 좀 더 길게 준비했습니다. 국가의 기본을 세우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열망으로 오늘 6월 29일 오후에 매헌 기념관에 모이신 여러분의 그 열망, 기대, 저 역시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는 지지자 유튜브 한 50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림짐작 봐도 더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도원 의원님. 네네. 이 정도의 팬덤이면 최근에 정치권에 있었던 뭐 이른바 친박, 친문 이후에 친윤이라고 불리는 지지자들도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사실 제가 좀 사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람이 많아요. 최근에 본 정치 이벤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그 경우가 있었는지 또 저렇게 열렬한 그 지지자들이 있었는지 보통 500명이라고 하고 한겨레 신문은 1000명이 왔다고 그 보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예전에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앞에서 계속 그 지지 시위를 했던 열지대를 중심으로 한 지지자들 모임 그리고 일부 윤사모도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국에서 올라온 지지자들의 모인 것 같습니다. 친문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온라인 위주의 그 지지자들인데 윤석열 전 총장은 이렇게 오프라인까지 저렇게 지지자가 확대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정치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야당의 경선 더 나아가서 여야 간의 그 대선전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야당에 지금 같이 경선을 해야 된 후보들은 물론이고 야당 지도부들도 굉장히 긴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많은 인파가 오고 소속 의원 25명이 저 행사에 갔다면은 어떤 당에 조금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당 지도부에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렇게 많이 모이신 분들의 그 인파 그리고 열이죠, 열이 이런 것들이 왜 있냐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윤석열 총장의 대권 출마 선언의 기본 목표와 부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고 하는 열망 때문에 모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이승훈 변호사가 그러니까 자기가 출마한다는 이야기만 했지 왜 윤석열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없다는데 저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제 처음 이제 검사 윤석열에서 정치인 윤석열로 변신을 선언한 첫 번째 일에서는 내가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정권 교체 당위성만 설명해도 그건 성공한 겁니다. 예. 과거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수평적 정권 교체란 그 단 한마디로 정권 교체를 했어요.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수평적 정권 교체를 30년 만에 한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의에 다 동참했기 때문에 기타 다른 DJ의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그 당위성 하나로 사람들 똘똘 뭉쳐서 정권 교체 이뤄낸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대해서 이제 정권 교체라고 하는 당위성 가지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내가 중심에서 한번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해보겠다고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 윤석열이 어떻게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떻게 국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차 준비된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나타날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장혜식 평론가님, 어제 사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공식 선언하면서 SNS도 개설했는데 이 SNS가 좀 소동이 있었어요. 뭐 닫혔다가 열렸다가 뭐 친구 추가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폭주했다고 하긴 하는데 뭐 그랬다고 해도 이제 좀 뭔가 준비가 덜 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있더라고요. 오전에 개설됐다가 잠시 비활성화된 건 이제 베타 테스트를 위한 것이다. 한번 시험을 해본 것이라고 이상록 대변인이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오후에는 다시 활성화가 되었는데 이게 단기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친구 신청을 하다 보니 페이스북이 이 자체 시스템상 뭔가 조작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면서 이걸 강제로 닫았다고 합니다. 때때로 이제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페이스북 계정을 처음 열게 되면 이런 일을 왕왕 겪게 되는데요. 금방 또 페이스북 코리아 측에 인증 서류를 보내서 이 문제를 풀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지금까지는 방금 전까지는 원활하게 지지자들이나 이 페이스북 친구들과 뭐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고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언론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검찰총장이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굉장히 소탈하고 권위적이지 않다.
지금 익히 알려진 사실이 이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는 요즘 사람들 말로는 투머치 토커 이미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주는 그런 요리하는 남자, 이런 것도 사실 그동안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면목인데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SNS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런 일상에 있는 좀 친근한 모습들, 인간적인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공개하면서 정치인 윤석열이나 전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니라 인간 윤석열의 모습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SNS도 다시 닫았다가 열리는 뭐 그런 작은 소동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까지 정리해서 윤 전 총장 이슈들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 그 인물을 좀 바꿔서요, 이 사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내일 공식 출마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소식입니다. 오늘 이 지사는 민주당의 예비 후보 등록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 전 총장이 과거 이재명 지사와의 오래된 인연을 하나 밝혔었는데 이재명 지사 쪽의 반응도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하고는 과거에 제가 한 24년 전에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 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이 문제 관련해서는 그 캠프 안에서나 뭐 비서실에서 따로 논의를 했거나 지사님께 뭐 이거에 대한 좀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지사님도 따로 그에 대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누가 더 잘 얻을 거냐,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실력 경쟁 아닙니까? 나라의 또 국민의 어떤 삶을, 나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냐를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으시겠어요?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의 한마디에 오늘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 캠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 메시지에 대한 논의는 없다. 그분 메시지는 국민이 평가할 게 아닌가 싶다. 원론적이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아직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하는 상품을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측.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선거 과정 속에서, 또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을 일이 있으면 충분히 그때는 난타전을 벌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럴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된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잖아요. 어떤 이재명 지사에 대한 평가보다는 과거에 성남지청에서 재판할 때 봤다, 변론도 잘했다. 이게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서로 간에 논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도원 의원님, 내일 본격적인 출정식을 앞두고 이름도 열린 캠프다. 이 지사 측이 이렇게 언론에 홍보를 했고, 내일이면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출정식을 여는데 뭐 몇 명도 나왔지만 여의도에 대선 캠프를 차렸는데 이게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본인 김영삼 후보 시절의 캠프를 활용했다. 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캠프가 아니라 저기 당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92년에 민자당 당사가 저기 아마 극동 VIP 빌딩 2층부터 7층인가 10층까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출입을 해가지고 매일 아침 절로 출근을 했었거든요. 재밌는 거는 저 건물의 그 소유주가 그 지금 야당 의원의 그 일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당 의원의 빌딩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는 일단 2017년에 출마를 한번 했었고, 또 4년 동안 준비한 걸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윤석열 전 총장처럼 뭐 아주 그 커다란 행사를 하지 않아도 출마한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절차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 출마를 선언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캠프 구성이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 열린 캠프라고 해서 모든 진영에, 예를 들어서 그 이해찬 전 총리의 측근이라고 하는 조정식 의원이 총괄을 맡고, 돌아가신 박원순 전 시장의 측근이 아니라 박홍근 의원이 비서실장 맡고, 이런 식인데, 최근에 이재명 캠프에서 가장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의 당내 세력 구도를 친문이냐 반문이냐, 반문은 거의 없죠. 친문이냐 비문이냐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세력을 구분하냐면 이재명이냐 비이재명이냐, 이재명이냐 반이재명이냐, 이렇게 해서 여권의 중심 인물이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이재명 캠프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유력한 경쟁자인 윤 전 총장이 어제 출사표를 던졌고 내일 이재명 지사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또 광복회장 관련 뉴스입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련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 저희가 2주 전에 독립유공자인 김원웅 광복회장의 모친이 허위 사실로 독립유공자가 됐다는 의혹 불거졌다는 얘기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번에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영상 메시지에서 또다시 편향성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관련 발언을 저희가 한번 길게 준비했습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서 북한은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은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소련군이 들어와서 곳곳에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조선인이 독립과 자유를 되찾은 것을 참 축하드립니다. 조선 해방 만세 이렇게 포고문이 되어 있고, 그런데 비슷한 시점에 미군이 남한을 점령했습니다. 외가더 장군이 남한을 점령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다. 앞으로 조선인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내 말을 안 들 경우에는 군법 위배에서 처벌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용어는 영어다. 이런 포고문을 곳곳에 붙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저랬다. 그런 포고문이 붙었다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우리는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다. 미군을 가리켜서 이런 교육을 했어요. 근데 김은식 교수님, 일단 뭐 포고문을 인용하든 안 했든 이 광복회장의 발언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정말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광복회장이면 독립운동의 후손이고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 가장 고마워해야 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독립운동의 후손이라는 광복회장이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의 국채와 대한민국을 도와준 미국을 부인하는 저런 역사인식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납득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저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포고문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그 당시 소련 군정이 내려와서 평양을 점령했을 때 내린 포고문하고 미군정이 왔을 때 포고문이 다른 건 맞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굉장히 가공을 했어요. 마치 지금 그 당시 메가더 장군이 보냈던 포고문에는 우리는 이제 군법에 너희들 말한 대로 회부한다. 그리고 우리는 해방군이 아니고 점령군이다. 이렇게 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군정을 실시한 거기 때문에 군정이라는 게 뭡니까? 군대가 와서 일시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군정을 하기 때문에 군대 용어로 몇 가지를 이야기한 거고 당시 소련 군정이 와서 포고문이 저렇게 해방을 축하한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1917년에 러시아 혁명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반제국주의, 제국주의 타도라는 것을 사회주의 혁명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련 군정에서는 일본 제국지로부터 해방된 걸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 군정의 포고문에 감읍해가지고 김일성이 사회주의 만들어서 지금 북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사는 광복회장이라는 분이 포고문 한 장 차이 봐가지고 그것도 사실 자체를 굉장히 가공해서 왜곡해가지고 자라난 청소년들한테 북한의 점령한 소련군의 해방군이고 남한을 들어온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제가 오늘 아까 그 뉴스를 보고 정말 분통 터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던 의원님, 뭐 광복회장 측의 설명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원웅 회장이 직접 보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한 것이고 색깔론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명칭이 점령군이든 해방군이든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난 70년의 역사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과 그 북한을 만들었죠? 지금 대학생 때 양키 고홈 그 외치던 분들이 지금 이 정권의 주류가 돼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요. 점령군이든 해방군이든 일단 그 소련이 북한에 들어왔죠. 북한은 현재 세계 최악의 경제 파탄국이고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입니다. 그거를 소련군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당 부분 북한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죠. 저는 미군을 뭐 어떻게 규정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난 71년의 역사 동안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를 정착하고 산업화를 이룬 나라가 됐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이었고 어느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고 어느 쪽이 옳은 길을 간 것이고 어느 쪽이 잘못된 길을 간 것인가는 우리 지금
이 살아있는 역사 자체가 증명하는 겁니다. 예.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다. 뭐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 또 한 번 광복회장 논란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댓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부터 짚어볼까요? 총장과 정치 초보의 삶이 저렇게 달라지는 것 같은데 윤 전 총장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미안합니다. 라는 시청자의 말도 있습니다. 예. 너무 강해서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공격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예. 대권 도전한다는 사람이 부인이 뭐하고 다니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윤석열은 행정과 경제 관련 지식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대선 출마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실사고시 실용적인 외교 지지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익을 위해서 일본과 화합하고 많은 걸 얻었지요. 윤 전 총장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리고요. 윤 전 총장 관련해선 뭐 비슷한 얘기 또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이인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김재윤 전 의원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죠. 여권은 고인을 추모하면서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당 인사들이 과거 김재윤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목하면서 정치적 타살이라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지 혹시 보셨는지요?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입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안민석 의원 2심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는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 김광진 전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왜 이 시점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소환이 좀 된 겁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법 로비 관련해서 김재윤 전 의원이 2015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거든요. 그리고 고인이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인에 대한 어떤 추모는 좋지만 이런 판결을 가지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법부 판결이 났고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판결이 모순되는 어떤 증인이나 증거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대통령이 출마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지만 과거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김광진 전 의원 얘기 좀 더 읽어볼게요. 1심에서 김재윤 전 의원이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이 부적절하다고 했던 건 대법원까지 다 판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서 뭐든지 최재형 감사원장 탓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근데 장혜철 변호사님 이걸 두고 또 뭐 일각에서 야당에서는 뭐 또 한 번 내로남불 남 탓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훌륭한 판사, 훌륭한 법조인이라고 한껏 치켜 세우면서 감사원장 임명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과거의 판결 그것도 이 금품 수수와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그 판결 때문에 이 김재윤 전 의원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앞서 이승윤 변호사님이 말한 것처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떠나서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추모를 할 때는 추모만 하셔야지 왜 이 비극적인 사고 돌아가신 분을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김광진 전 의원 국회의원도 했지만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 있었는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참 개탄스럽고요. 실제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징역 3년이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였던 게 추가로 2심에서
유죄 인정이 되면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어났고 이 2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내렸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2심 판결의 정당성 차원에서도 할 말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굳이 옛날 사건을 우리가 또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잖아요. 결국 돌아가신 김재윤 전 의원에게 상당히 안 좋은 일이 되는 건데 안민석 의원이나 김강진 전 의원이나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공격하자고 동료 의원이고 선배 의원이었던 김재윤 전 의원 추모해야 될 이 시기에 대단히 큰 신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 최재형 이 얘기를 끌어낸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뉴스타파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탑10 마무리하기 전에요. 오늘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후보로 등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어지는 뉴스A에서 첫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대선 전략과 여야 다른 후보들에 대한 평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생각을 이재명 지사 입으로 직접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수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